문재인 대통령은 왜 지방분권을 공약으로 내걸었을까요? 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부르겠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실질적인 복지는 확실한 지방분권이 됐을 때 가능합니다. 지방자치의 원래 목적이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지방선거가 실시되기도 전인 1987년에 만들어진 우리 헌법에는 형식적인 지방자치가 단 몇 줄로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복지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그 형식적인 내용을 악용하여 지방자치 제도를 흔들어 왔습니다. 올 6월 지방선거에는 지방분권이 확실하게 명시된 개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국가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전국자치분권 개헌추진본부 서울구청장 협의회.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검찰이 주목한 부분은 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의 창업 자금입니다. 대부기공 초기 자본금은 이상은 회장과 고 김대정 전 대표가 조달한 것으로 지난 2008년 정호영 BBK 특검이 잠정 결론 내렸지만 부지를 매입해 공장 건물을 짓고 기계를 사들이는 데 필요한 돈, 이른바 창업 자금은 누가 댔는지 불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창업 자금을 댄 인물이 다스 설립을 주도한 실제 주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검찰이 이 부분에 주목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근 다스를 설립할 당시 사용된 창업자금 수억 원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줬다는 핵심 관계자의 증언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관계자는 다스 설립 초기부터 핵심 인력으로 일하며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연관성을 부인했던 이 관계자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설립 관여 정황을 진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미 다스 전신인 대부기공의 부지 매입과 공장 건축비 조달 등 설립 초기 당시 정황 파악에 나선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 11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서 이 진술을 뒷받침할 내용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다스 설립 초기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김성우 전 사장과 권승호 전무를 다시 불러 관련 내용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북한은 오는 15일 판문점 북측구역인 통일각에서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 운영국 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4명의 실무 접촉 대표단 명단도 보냈는데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도 포함됐습니다. 성악가수 출신의 현송월 단장은 지난해 북한 노동당 중앙위 후보위원으로 선출되는 등 김정은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북한판 걸그룹이라고까지 불려지는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있어 주목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모란봉 악단이 평창올림픽 때 방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와 관련한 실무회담 일정은 추후 통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1살의 대학생 박종철 씨가 고문을 받다 숨진 남영동 대공분실에 경찰이 헌화했습니다. 물고문 가해자였던 경찰 수뇌부가 이곳을 공식 방문하기는 사망 31년 만에 처음입니다. 박종철 열사의 고문치사 이후에도 경찰의 공권력 남용에 의한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경찰은 고문 현장을 시민들이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꾸자는 국민 청원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공간이 그렇게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민단체분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종철 열사가 경찰에 연행됐던 신림동 하숙집 골목길이 박종철 거리로 이름져졌습니다. 하숙집 바로 맞은편에 박 열사의 얼굴 동판이 세워졌고 400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 지켜봤습니다. 1987년도에 이런 화려한 거리였다면 새벽에 지도새도 모르게 끌려갔던 일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 5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1987의 감독과 출연자들도 박 열사의 묘역을 찾아 넋을 기렸습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 서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따라 화장이 잘 된 양세병님. 예뻐. 오늘 친구들이랑 사진 찍으려고 네. 화장 좀 이쁘게 하고 왔는데 평소랑 다르게 평소에 제가 좀 프리하게 왔는데 네. 오늘 이쁘게 하고 와서 기분이 좋네요. 저도. 네. 화장 안 하셔도 이뻐요. 감사합니다. 지금 양세병님이 올해 이제 23이잖아요. 24입니다. 아, 24인가요? 네, 올해 24인데 그때는 뭐 이제 화장 안 해도 이쁠 나이죠. 아유, 감사합니다. 네, 화장하면 더 이쁘고 졸업과 동시에 미모를 마음껏 뽐내고 계시는 네, 양세병님이셨고요. 네, 송병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사업 잘 진행되고 계시나요? 예. 사업이 방향이 좀 다각화가 되고 있고. 그래요? 이제 스튜디오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스튜디오요? 예. 무슨 스튜디오예요? 저희가 VR 영상을 만드는데 그걸 미니어처 스튜디오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신기하다. 결과물 나중에 언제 볼 수 있나요?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보여드릴게요. 제품 나오면 새날에서 광고하나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네, 그런가요? 신기하다. 어차피 광고비 내시면 되니까. 오케이. 제 주변에 이런 거 만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기해요, 저도. 네, 그렇다 보니까 나이도 아직 젊으신 편이고 4차 산업 분야잖아요. VR 쪽이면. 그런 분야에 개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 보면은 엄청나게 기대가 돼요. 10년 뒤에는 장족의 발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2000년대 초반 막 이런 때 나온 SF 영화 보면은 그 VR 기계를 보통 네. 포르노 체험하는 기계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요? 요즘도 뭐 거의 그런 체험 수기가 많이 그래요?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굉장한 걸. 뭐 네. 일본 쪽에서 특히 미소녀 이런 그런 체험하는 세상에. 거를 예. VR 궁금해서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런 수기가 많이 떠 있더라고. 그래서 막 그런 거만 이렇게 상상하다가 또 네. 다른 것도 있다고 하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네, 제가 봤을 때 송병호님은 그런 프로그램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 네. 네. 제가 다 그럼요. 걸러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평소 이렇게 보여주는 가치관대로 사람들의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 많이 활용을 하는 그런 VR을 개발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요. 예. VR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신 이 작가님. 아니 그 부정적인 견해에 가졌다는 건 아니고. VR은 네. 포르노를 위한 기술이다. 아니 그 마이너리티 리포터에 나온다고요. 그게. 굉장한 곡해의 시선. 네. 네. 이 작가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요즘에 감기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요즘 독감주의보 내렸죠? 네, 독감은 아닌데 감기가 좀 오래 들어가지고 네. 네, 애청자분들도 다들 감기 조심하시라고. 네. 제가 예전에 아찔했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뭔가요? 그러니까 제가 재수했잖아요. 시험 보기 전날인데 감기가 팍 온 거예요. 이런. 내일 당장 수능인데 그때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그죠. 해가지고 성적도 많이 올려놨는데 망했다. 나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옆에 사수하던 형님이 계셨거든요. 독서실에 이 방법을 써봐 이러더니 생강 편 잘라놓은 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 막 갖고 다녀요? 네, 그랬더니 혀 밑에 넣고 그거를 뭐 맛이 빠질 때까지 물고 있으래요. 그래서 물고 있었는데 코감기랑 몸살 감기가 같이 왔거든요. 그게 확 사라지더라고요. 한 몇 시간 만에. 그래요? 네. 집에 가서 생강을 입에 물고 있어야 봐야 되나? 생강을 이렇게 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편으로 넣으면은 만들어서. 예, 근데 그게 맛이 되게 거북살스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약간 매운맛이 나면서 몸에서 열이 나면서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정도? 그 정도인데 그러고 나니까 우와. 감기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그 사수하신 분은 어떻게 되나요? 네? 네, 그 형님 제가 알기로 그 다음에 대입 실패하시고 네. 군대 입대하신 거예요. 우리 형 친구예요 또. 네, 그 형님 현재 어디서 잘 살고 계시길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네, 저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한 번씩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근데 한방 쪽에서는 생강이 그래요? 실제로 그렇게 몸에 열 내가지고 이렇게 감기 떨어뜨리는 효과가 증명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시지 않게 건강 유념하시길 바라겠고요. 예, 새날 소유 방송 107화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의 첫 순서입니다. 소유방송 107화죠. 그래서 2007년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2007년도면은 이제 참여정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연도였는데 2007년도에 괄목할 만한 일이 있었죠. 14 남북 공동선언이 있었습니다. 2007년 10월 2일부터 4일까지 평양에서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당시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그리고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회담을 통해서 남북 공동선언을 또 채택하게 되죠. 네,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어가지고 네. 굉장히 전 세계에 이목이 집중이 됐었던 사건이었죠. 김대중 정부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통일의 물꼬를 텄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 뒤에 이어진 노무현 정부에서도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리고 남북 경협을 통한 한반도의 비약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었던 부분이 남북 공동선언에 실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우리가 이명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남북 관계가 급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엉망진창이 됐는데 이제 새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마자 1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7년에 9월에 그 10주년 기념식이 열렸었네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10주년 기념식에 참가하셔가지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노란색 넥타이를 메고 권영숙 여사와 막걸리를 건배하시는 모습이 찍혀 있네요. 네, 아마 마음속으로 약속을 많이 하셨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좀 의미를 부여하자면 노무현의 친구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고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국방위원장이 돼서 다시 만나서 남북의 평화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많이 들어요. 뭐 일단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일종의 촉매제 역할을 해가지고 남북관계가 많이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14 남북 공동선언이 또 의미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기대해볼 만하네요. 네. 여러분들은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네요. 예전에 막 매스컴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한창 많이 나왔었죠. 청년들은 통일을 반대한다. 맞아, 뭐 이렇게 맞아. 얘기하는데 저는 남북이 하나가 됐을 때 얻어질 수 있는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 시너지를 생각한다면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나 제 친구들은 보통 통일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먼 미래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희 세대의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남북 관계가 저희 세대 때는 딱 점점 좋아지는 단계까지를 보고 저희 다음이나 다다음 세대쯤에야 통일에 대한 얘기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현실적으로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돼야 되지만 우리 세대의 얘기는 아니지 않을까 다들 멀리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통일이라는 걸 생각하기 이전에 분단이 되었던 것 자체가 저희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 주권을 온전히 행사하는 것부터가 먼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자주국방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남북 통일이 되게 큰 의미를 줄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통일이 그 주변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서 방해된다는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분석도 덜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과 북의 대화를 통한 남과 북이 주도하는 그런 통일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리고 오늘의 첫 순서 14 남북 공동선언 2007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당시 사진을 보면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 공항까지 나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영접했었던 그런 게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사진 보니까 또 많이 마음속으로 그립고 또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드네요. 그렇지만 그의 친구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엔 또 남북의 평화 무드에 다시 한번 또 이바지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뿌듯한 감정도 드네요. 예, 그래요. 오늘의 첫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요. 자유한국당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재윤경 현 의원, 네이버의 김상원 전 대표를 고발했죠? 검찰에. 네, 그 12일 날 고발을 했다고 자유한국당이 12일 날에 밝혔는데 이게 그 의혹 기반한 거죠. 그 네이버가 시민단체 그 희망살림의 법인 회비 명목으로 낸 그 40억 원 가운데 39억 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그 성남 FC 프로축구단의 그 후원금으로 쓰였다는 그 의혹 때문에 고발을 한 건데 그래서 네이버에서 희망살림 그리고 성남 FC로의 자금 흐름을 최순실 국정농단 같은 걸 같이 들먹이면서 이제 몰아가고 있는 시점이죠. 이게 그러니까 2017년도 10월 20일 날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나왔었던 얘기였거든요. 이야기의 발단은 2015년도에 아까 양세병님 말씀하신 대로 네이버 측에서 전달된 희망살림의 기부금이 결국 이재명 시장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지원된 게 불법이다. 네, 그래서 자금 세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당시 자유한국당이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국정감사에서 이미 어느 정도 해명이 된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어느 순간 갑자기 김성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되기 전부터 자꾸 이런 얘기를 언론을 통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박원순 시장 물어뜯기, 이재명 성남시장 물어뜯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갔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들어보면은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석이지 않나. 결국에는 이거를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흠집내기가 시전되지 않나. 또 그런 예측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큰 그림 안에서의 흠집내기 작업이었다면 네. 너네 이거밖에 못해라는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은 이게 성남FC의 공익 캠페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래요. 그 스페인의 프리메라리가의 FC 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를 유니폼에 노출한 거를 벤치마킹해서 네. 국내 프로스포츠 구단에서는 최초로 이 공익 캠페인을 유니폼 메인 스폰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빌리 은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 성남시에서 서민들 부채 탕감을 위해서 또 악성 채무들 그런 걸 탕감해주기 위해서 공익적으로 운영하게 된 은행인데 축구를 잘 안 보시는 분들 모르시는데 제가 이렇게 주말에 가끔 축구 몰아서 보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성남FC 진짜 주빌리 은행 떠가지고 야 주빌리 은행 마크가 저기 떠있네. 성남 그 유니폼에 떠있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주변 지인들이랑.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공익 캠페인을 한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유니폼에 그 로고를 노출하는 거 외에도 그 선수단을 활용해서 캠페인 활동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홍보하는 목적으로 쓰였다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이거 오히려 자한당이 지금 홍보를 해주고 있는 게 그러니까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저는 이제 유니세프랑 아까 FC 바르셀로나 스폰서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여다봤는데요. 네. 2006년부터 5년 단위 계약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었다고 해요. 원래 처음 2006년에는 연간 150만 유로씩을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그 이번 성남FC랑은 조금 다른 게 이 경우에는 유니세프로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C 바르셀로나가 유니세프를 지원을 하면서 유니세프가 광고를 다시 이제 또 해주는 그런 식이거든요. 일단은 이 계약이 두 단체의 사이에서 처음 이제 시작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2006년부터는 10년 동안은 그렇게 150만 유로씩을 지원을 받았고 유니세프가 지원을 받았고 2016년부터는 200만 유로로 그게 늘어났고요. 네. 2006년서부터 했던 운동들은 보니까 에이즈 방지 운동을 했고요. 뭐 스와질랜드, 말라위, 앙골라 뭐 이런 그 아프리카 쪽에서 에이즈 방지 운동을 했고 2011년부터는 이제 카탈루냐, 가나, 남아프리카, 중국, 브라질로 확대되면서 어린이 교육 환경을 이제 개선하는 운동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더라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프로축구 시청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 사이에서 축구 관련한 게임들 많이 하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 거기에도 이게 그대로 노출이 돼요. 피파 온라인 이런 게임 하잖아요. 그 팀을 선택해서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유니세프 로고가 떠 있다든지 아니면 성남FC K리그 선택해가지고 게임을 하면 주빌리은행 마크가 보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도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면은 검색해서 찾아볼 수도 있고 공익운동 차원에서는 참 괜찮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에서는 결국에 이게 이재명 성남시장의 자금 세탁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결국에는 고발을 하게 되는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 이게 참 시기가 적절해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일단은 짚어볼 게 남경필 현 지사가 바른정당을 탈당했죠. 그 9일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바른정당과 그 국민의당의 합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올리면서 사실상 탈당을 선언한 거죠. 야, 명분도 좋아. 쓰기 적절하게. 그럼요. 그런데 새누리당을 탈당했을 때 명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다시 가잖아. 뭐 김성태, 장제원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철새죠, 철새. 이은재 다 그 급으로 돌아서는 거죠. 결국에는 남경필 현 지사가 탈당을 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재명 성남시장이 고발되는 걸 보면은 현 경기도지사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일종의 정치적 그런 포석의 작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을 만한 뻔한 수잖아요. 그렇죠. 자유당에서 이재명 시장을 고소한 그 같은 날 홍준표가 얘기했죠. 남경필이 복당할 것이다. 한국당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14일부터 절차를 밟을 거라고 하네요. 저희가 오후 7시 정도 됐는데 아직까지 뭐 남경필 지사 입장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는데 아무리 봐도 다시 자유당으로 복당하지 않겠나 뭐 예측이 난무하죠. 13일날 남경필 지사 페이스북을 보면은 그 글이 올라왔잖아요. 하나. 세상을 어지럽히는 동탁을 토벌할 수만 있다면 저는 기꺼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어디서 보긴 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시장이 정면 비판을 하면서 이제 되게 재밌어지는 거죠. 일침을 놨는데 조조는 시류에 따라 진영을 옮겨 다니지 않았다. 두둔.
이재명 성남시장의 비판이 딱 적절하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여포 얘기를 하잖아요. 아, 맞아요. 여포. 오히려 여포에 더 맞는 입장 아니냐. 네. 그렇게 보면은 이제 남경필 지사도 이제 한 3번 정도 옮긴 거잖아요. 그럼 여포랑 패턴이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여포가 그러잖아요. 처음에 자기 양아버지 양주자사 정원을 배신하잖아요. 그리고 동탁한테 붙었다가 동탁을 배신하잖아요. 독립세력 만들어가지고 유비에 의탁했다가 또 유비를 배신하잖아요. 배신과 배신의 아이콘. 예, 삼국지에서 무장 중에서는 최고, 사람으로는 여포, 말로는 적토마, 뭐 이런 고사가 있을 정도로 무장에서는 최고지만 결국에는 신의가 없는 사람. 그걸로는 삼국지에서 넘버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남경필 현 지사를 여포에 비유한 건 아주 적절하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듯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바른정당으로 출마해봤자 득표율이나 이런 부분 자신의 인지도도 높긴 하겠지만 그렇지만 당 간판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현재. 그리고 국민의당이랑 합당을 하게 되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라든지 당 내에서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다시 자유당으로 복당해서 물론 뭐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는 고민을 하게 되죠.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경필은 철저하게 자신의 처세를 위해서 옮기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예, 그래요. 지금 현재 지방선거를 앞두고 갖가지 정치 음해 공작이 난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뭐 일단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인재가 다양해요. 며칠 전에 우리 방송에 나왔었던 전해철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뭐 지금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든지 뭐 여론조사상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압도적으로 우위를 달리고 있고 뭐 남경필 현 지사도 범접할 수 없는 그 여론조사 결과를 내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다면 자유한국당이 결국에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수가 너무 뻔하게 읽히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갖가지 발표하는 성명을 통해서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 각 후보군의 지지자들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뭐 예를 들어 이재명 성남시장을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함으로 해서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덜어 보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지지자분들도 계신데 우리가 이런 책략에 휩쓸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런 식으로 자금 세탁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슈였습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현재 MB 관련한 여러 가지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 검찰 수사라든지 검찰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원 자금에 관련된 이야기도 나오네요. 애초에 박근혜 정부를 겨냥했던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수사가 이제 이명박 정부 청와대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혐의로 그 MB 집사라고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13일날 다시 한번 소환을 통보를 했죠. 사실 전날에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부른 건데 5억 원 이상의 그 국정원 자금이 김백준 전 기획관하고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 그리고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 2비서관에게 오고 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MB 등 윗선이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수사하기 시작하면 MB 쪽으로도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MB 집사라고 일컬어지는 김백준 전 실장이 조사를 받았는데 김희중 김진모 혐의에 대해서 일부 인정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네요. 검찰이 제시한 혐의 사실 중에 일부만을 인정한 상황이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이 일에 대해서 관여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단서도 확보했다고 하네요.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시피 김대중 정부 때 확실하게 안 받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안 받아줬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쭉 유지됐다면은 이명박 정권 때도 안 받아야지 맞는 건데 갑자기 악습이 부활을 했다는 거는 누군가는 지시를 했거나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갖다 바쳤다는 얘기이고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장을 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여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로 들어서면서 그 금액이 더 커지고 그리고 용도 자체도 되게 졸렬해지고 그런 부분까지 발전한 것 같고 그런 국정원으로부터 상납받았다고 하는 그런 돈으로 결국에는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국민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공작에 활용되었다라는 혐의점도 있는 거죠. 주진우 기자가 추적했던 내용 중에 이상한 기독교 단체에서 우리 그런 거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길거리에서 신을 믿어야 된다. 막 맞아요. 불신지옥 막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순천국 불신지옥 피켓 들고 돌아다니시고 그런 사람들을 추적을 해봤더니 이제 종로 어디에 있는 모처의 교회에서 그분들이 집회 같은 걸 하시는데 그 교회를 또 추적을 해보니까 그게 원래 정식으로 허가되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어디서 돈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활동비가 자꾸 나온다. 출처를 모르는 그 출처가 혹시 국정원이 아닌가 뭐 그런 이제 추측도 있었거든요. 그런 돈들이 결국에
결국에는 이제 대기업에서 줬다느니 뭐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외국에서 줬다느니 뭐 기독교니까 뭐 미국에서 줬겠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이런 데서 나왔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네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에는 국민과 국가 안보를 위해서 써야 되는 돈들이 국민 탄압이라든지 쓰여지지 않았나, 그리고 아니면 사적 용도로 활용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혐의점이 있는데, MB 관련한 여러 가지 비리 정황에 대한 수사가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이러니한 게 이명박 박근혜가 2007년도, 오늘 2007년도 얘기했었잖아요. 네. 2007년도 경선 때 서로 물고 뜯었던 내용들이 이런 거거든요. 네, 박근혜는 BBK 관련한 얘기를 계속 떠들었고, 그리고 이명박 측에서는 최태민 관련한 얘기를 많이 떠들었었고요. 둘 다 괴멸할 수 있었는데.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때 이미 수사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그리고 정리가 돼야 됐던 일들이 결국에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바로 잡히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적폐청산 아니겠습니까? 요런 걸 가지고 고복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안타깝죠. 네,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위원회 이런 것들을 지금 자기들이 했던 정치보복을 생각한다면 후한 못 취한 거죠. 뭐 누가 10년 동안 계획을 해서 정치보복을 해요. 곡색 칼날을 10년 동안 뭐 와진 상담이냐? 네, 그건 또라이 같은 발상이고, 네. 현재 그들의 수준에 맞는 그 정도의 뭐 유치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MB 관련한 수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져서 진실이 규명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였습니다. BBK라는 수사 자문회사를 설립을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예, 오늘 이슈 세 번째입니다. 오늘 이슈 세 번째는 교회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사랑의 교회라고 아시죠? 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교회. 도로 무단 점유로 유명한 교회죠. 현재 그래서 서초구청 도로 점용 관련해가지고 무단 점용이다 해서 그런 처분을 받았어요? 네,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네. 원래 1차, 2차에서는 문제가 없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사랑의 교회 그 예배당이 일부 철거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게 철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도로를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건물을 짓는데 들인 비용 자체가 거의 3천억 원인데 예배당을 철거하고 도로를 복구하는 비용도 거의 400억 가까이 되는 그 엄청난 돈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또 이제 교회 측에서 지불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아마 또 반발이 또 심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죠. 지금 보면은 이 교회 규모가 어마어마한 수준이에요. 이게 지금 개신교 사상 최고가 건물이라고 하네요. 아, 네. 그래요? 그 강남에 노른자위 땅이 있어가지고. 서초구이면 어마어마한 노른자 땅이죠. 이쪽 근처는 땅값이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뭐 강남 땅값이 비싸잖아요. 그럼요. 그중에서도 특히 더 비싼 곳 서초구청 쪽인데 결국에는 불법 점용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난항이 생기겠네요. 결국에는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은 아무데나 맘대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거 원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물을 지을 거다, 어디에 이렇게 지을 거다라는 걸 이제 도면하고 해가지고 다 이제 구청에다가 허가를 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해요. 네. 그럼 구청에서는 그거를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이제 결정을 해가지고 이게 도시 미관을 해치거나 뭐 다른 법들을 어기는 설계다 뭐 그러면은 이거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통보를 해주고 그걸 통과를 해야지만 이제 지을 수가 있는 건데, 네. 건물 자체를 지금 지을 때 두 동으로 돼 있어요. 그냥 길쭉하게 이제 교회가 생겨져 있는데, 네. 그게 원래는 가운데 길이 있는 그 땅인 거예요. 공용 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네. 그거를 허가를 내준 서초구청도 좀 뭔가 문제가 심하게 있는 건데, 네. 공용 도로인 거기다가 맘대로 지어가지고 하나로 합쳐버리고 거기에 건물을 세웠다는 거가 그것도 불법이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준 거거든요. 네. 서초구청만 잘못인 게 아니고 당신들 잘못이기 때문에 철거 비용을 당신들이 지불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공교롭게도 서초구청장이 조은희 자유한국당. 그렇죠. 문제가 굉장히 많으셨죠. 네.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서초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라는 오정현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데 공공도로 점용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폈어요. 세상 사회법 위에 도덕법이 있고 도덕법 위에 영적 제사법은 뭘까 도대체? 도대체 사회법 위에 있다는 그 영적 제사법이 신정주의 국가에 나 있는 거죠? 네. 그리스 로마 신화인 줄 알았어요. 재정일치 국가들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이런 분들 때문에 괜히 죄 없는 기독교 분들이 같이 욕을 먹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일단은 또 2012년도 8월에 교회 본당을 좀 줄이자라는 의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공공도로 그 문제가 되는 그 지하 부분을 포기하고 교회 규모를 줄이자라는 의견에 대해서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설계 변경과 건축 기간 연장 등 수백억의 돈이 더 들어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황당함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말은 건축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라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니까 이해가 잘. 첫 문장은 미사여구인데 두 번째 문장부터가 본심이네요. 돈이. 돈이 나오잖아. 네. 네. 아니 근데 사실 그때 그 도로 있는 부분을 쓰지 않더라도 4,500석 규모의 예배당을 만들 수 있었대요. 근데 애초에 예상했던 게 6,000석의 예배당이었어가지고 줄이면 됐었을 텐데 네. 그거를 이제 고집을 부린 거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런 종교인들한테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믿는 그 하느님과 예수님이 과연 의리의리한 교회를 지으라고 했는지. 그니까 위에 올라가서 대체 뭔 만약에 있다면 약간 야이씨 이러면서 내가 그런데 내 이름 팔아먹으라고 했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억울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그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바벨탑. 네. 그랑 뭐가 달라? 의리의리한 교회. 하느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의리의리한 교회 그런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평화롭게 하는 게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의 교회 입장이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역 주민들이 올 수 있게 개방을 했고 보육시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얘기하기를 일반인들이 거부감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그게 특정 종교 집단 내에 있는 그런 시설들이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다.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이 완전히 판결이 난 거라서 원상복구해야죠. 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이거는. 이건 배짱 튕겨서 될 일은 아니고 일단 법적인 테두리에서 잘못이 있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영적자사법 그딴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책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죠. 예,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한탄스러운 게 독일의 루터 있죠.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 반발을 든 사건이 있었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 재건축 비용 때문에 그 면죄부를 판매했잖아요. 사람들.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세워서 액벌이 하지 말라고. 예, 95개조 반박문을 붙여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생겨난 게 이제 개신교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들어온 개신교가 결국에는 그때 당시에 했었던 로마 교황청의 그런 비리랑 뭐가 다릅니까? 그래요. 종교 얘기를 최근에 안 하다가 또 다시 한번 해봤는데 4천억짜리 교회라고 합니다. 세계 1위 규모의 교회. 이거 세계 1위에서 뭐에다 써먹겠다고 이걸 세계 1위를 해. 세계 1위예요 이게? 국내 1위가 아니었고? 세계 1위에요. 세계 1위. 저 국내 1위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나라 이런 대형 교회들이 문제를 많이 또 양산을 하고 있잖아요. 뭐 주식회사 여의도 순복음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그런 거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랑의 교회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공공도로까지 불법 점유하면서 무량 공사를 진행했던 사랑의 교회는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의 이슈 세 번째였습니다. 예, 기다리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주의 시사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예, 오늘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이 작가님이 가져오신 시사를 얘기해 볼 겁니다. 어떤 시사 가져오셨죠? 제목을 듣자면 또 하나의 블랙리스트. 어우, 블랙리스트. 네. 어우, 너무 힘들어요, 블랙리스트. 지긋지긋하죠. 네, 지긋지긋한 블랙리스트.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정부 블랙리스트 말고 박근혜 때 시도했던 그런 블랙리스트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얘기죠? 비슷한 꼴의 블랙리스트가 또 한 번 웹툰 플랫폼에서 나타났더라고요. 웹툰이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웹툰 플랫폼 레진코믹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었어요. 네. 이게 최근에 종료가 됐는데요. 이 청원인은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작가고요. 이 글에서 4가지 문제를 폭로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 레진코믹스가 코인 수익 배분율을 일방적으로 작가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꿨다. 두 번째,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지각비라는 명목으로 매출 일부를 떼어갔다. 세 번째는 진행 중이던 웹소설 서비스를 아무런 협의 없이 갑자기 종료시켰다. 네 번째는 해외 서비스로 인한 고려 지급도 수년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뭐 이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폭로를 한 거죠. 막무가내네요. 와, 진짜 문제 많다. 네. 사실 처음부터 작가를 위한 뭐 작가주의 플랫폼 이러면서 표방하면서 시작됐던 레진이 알고 보니까 회사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거나 그 회사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작가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의심까지 제기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진짜 충격적이네요. 왜냐하면 그 네이버나 다음 웹툰이 한창 흥할 때 그거는 네티즌들의 그 댓글이나 이런 반응에 따라서 공지도 나가고 사과도 되고 이런 게 되게 빨리빨리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레진 코믹스는 네티즌들보다 작가를 위합니다라는 식으로 광고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네.
최근에 공중파나 이런 데서도 광고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 뭐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한다 그러면 정말 대우 잘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충격이네요. 근데 실상을 들여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네, 완전 딴판인 거죠. 그래서 네. 이런 의혹들도 있고 청원도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 1월 11일에는 이 프리랜서 웹툰 작가들과 독자들이 모여서 레진 코믹스 불공정 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도 열렸어요. 요것의 표면적 계기는요. 레진이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소통을 위해서 개최할 것이다 라고 했던 작가 간담회의 참석 대상이 현재 계약 유지 중인 전속 작가들로만 한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사실 간담회는 그런 일방적인 조치로 피해를 받은 그런 웹소설 작가들, 뭐 웹툰 작가들, 또 계약이 해지된 작가들한테 더욱 필요할 텐데 사실 해당 간담회에 이 사람들은 참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분노한 레진 불공정 행위 피해 작가 연대가 그 레진 코믹스 본사가 있대요. 그 앞에 모여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아까 새벽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 레진이 처음에 내세웠던 건 웹툰 유료화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다 요거였어요. 네, 그리고 2015년부터는 작가를 위해서 우리가 복지 이런 제도적인 지원 등을 강조한다. 뭐 이런 걸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뭐 건강검진까지 해준다 이런 얘기도 있었으니까. 작가들의 건강검진? 네. 특히 가장 주목받았던 건 미니멈 개런티라는 게 있대요. 최소한으로 요 정도는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건가 봐요. 근데 요게 월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됐대요. 그래서 한 일간지에선 이것을 두고 뭐 레진 코믹스의 개념 선언 뭐 이런 기사가 홍보빨이 나는 그런 냄새가 나는 그런 기사가 났는데 네. 하지만 얼마 후 레진 소속 작가 일부가 미니멈 개런티라는 건 올랐는데 그 결제된 유료 코인당 작가 수익이 원래 70원이었는데 50원으로 깎였다. 그러니까 이거네. 기본급 올려주고 수당 깎는 거. 그렇죠. 밑장빼기죠, 밑장빼기. 밑장빼기네. 네. 진짜 너무한다. 이거 오한막감인데. 네. 그리고 새 계약서에 독소 조항들이 좀 더 있었나 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그 공급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작가들의 그 미니멈 개런티라는 걸 올리기 위해서 그 미니멈 개런티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작가들의 몫을 좀 줄이고 그렇지 못한 작가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다는 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해할 수 있어라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 속에서 작가들과는 전혀 상의도 없었고 어떤 설명회도 거치지 않은 채로 그냥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이 됐던 거죠. 이러한 문제 제기를 보면서 레진은 소속 작가들한테 전체 메일도 보냅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문제를 삼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다. 문제를 삼아서 왜 딴 사람들 피곤하게 만드냐라는 식의 조퇴호식 발화였어요. 네. 재밌죠? 대박이다. 네. 그리고 실제로 레진에서 양극의 소년이라는 인기 작품을 연재하던 은송 작가가 SNS에 그런 복지에 대한 불만을 밝히고 나서 프로모션에서 배제가 됐대요. 비슷하게 또 미치 작가 역시 고려 미지급 문제를 공개 제기했을 때 레진의 모든 이벤트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었음이 취재를 통해서 밝혀졌더라고요. 비판조차도 하지 말아라. 네. 너네는 그냥 그림만 그려라. 그림 그리고 글 쓰고. 우리가 알아서 챙겨준 돈만 받아라. 네, 그렇죠. 네, 대신에 너네는 권리는 없다. 뭐 이런 식이네요. 네. 근데 이게 또 왜 블랙리스트냐라고 또 한다면 실제로 1월 11일에 SBS가 단독 보도를 통해서 내부 운영진이 작성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입수했다라는 내용을 정했어요. 그 문건이 메일이었던 것 같은데 그 메일 안에서는 보면은 그 레진 코믹스 정책에 항의한 작가의 이름이랑 작품을 명시하고 앞으로 이들 작가의 작품을 노출하지 말 것 이런 지시 내용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 메일에는 이 작가를 프로모션 등의 이벤트에서 제외할 것이다. 이는 레진님의 지시다라는 내용이 쓰여 있대요. 진짜 심했다. 네. 이게 그냥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거랑 블랙리스트 작성과 진짜 그게 비슷한 거예요. 얘네 미워. 얘네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아니 그리고 정말 레진 코믹스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 웹툰이나 다음 웹툰처럼 무슨 요일 딱 누르면은 거기 있는 게 전체가 다 떠서 뭔가 다 볼 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딱 플랫폼 들어가면은 프로모션으로 광고하는 것만 나오고 전체 웹툰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플랫폼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딱 광고 밀어주는 것들이 다 앞에 뜨고 그리고 한 회당 가격을 지불하는 거라서 노출되지 않으면은 전혀 팔리지 않거든요. 맞아요. 저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부조리한 방법에 대해서 누가 컨설팅을 해주는 것 같아. 너무 치밀하게 하니까. 이렇게 하면 등칠 수 있어, 이렇게? 네, 와, 그렇죠. 등쳐먹고 너는 이득, 그리고 네 밑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아니면 계약자들은 매기는 방법, 뭐 이런 거를 누군가 컨설팅을 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수법이 좀 집요하네요. 찾아보니까 이게 되게 오랜 기간을 두고 골마온 문제예요. 근데 이게 크게 공론화가 되니까 이제서야 레진은 간담회를 열어서 수습하려고 했어요. 근데 입장은 그냥 모든 의혹에
거기에 대해 부인하는 뉘앙스를 계속 취해왔고요. 간담회는 실제 누구를 위해 열리는 건지 진짜 불분명한 상태고요. 그래서 집회에 참여했던 그 미치 작가가 이렇게 밝혔는데 레진은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SNS에서 각종 문제를 공론화한 이후 단 한 차례도 프로모션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 명백한 정황 증거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수익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등 경제적 타격이 컸다. 이거 진짜 4분의 1. 네. 저는 좀 섬뜩한 게 지금 이 레진 코믹스의 행태가 과거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전체주의 국가들이랑 닮아 있어요. 네. 기본적인 생활 수준은 보장하지만 대신에 그런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보장은 싹 빼놓고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아름답고 좋은 맞아요. 세계지만 실제 안에서는 각종 부조리 그리고 맞아요. 자신들이 원하는 국민이 되지 못하면 철저히 배제시키고 아니면 따로 격리를 시킨다든지 무섭다 진짜. 그런 모양새를 닮았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에서 있었던 블랙리스트 그런 부분도 유사하지만 저는 과거 전체주의 국가들 그런 국가들의 모델이랑 닮아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섬뜩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치밀하고 엉망으로 잘 하고 있는 거죠. 되게. 그렇죠. 네. 사실은 그런 레진의 태도를 보면요. 그런 웹툰이나 웹소설을 창작하고 연재하는 작가들을 그 레진 코믹스라는 플랫폼이 대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를 되게 뚜렷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 웹툰이나 웹소설 연재를 지망하는 작가들은요. 그냥 자기 작품이 더 많은 독자를 접할 수 있길 바라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고정적이고 공식적인 연재로 들어가서 지속적인 연재를 보장받고 또 동시에 그럴 수 있는 지속적인 수입원이 들어오는 거를 바라고 있어요. 플랫폼 같은 거 여러 개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다양화 과열화되어 있거든요. 막 몇천 개, 몇만 개씩 쏟아지는 마당에 작가들은 그냥 불공평하게 주어지는 기회라도 그냥 금동아줄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런 독자 유입률을 보이고 있으니까 레진은 그냥 그 모든 성과와 그 모든 인기가 다 그냥 자기들 유통 플랫폼 하나가 일궈낸 일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만화계 현실이 참 암담한 게 네. 과거에 이제 코믹스나 이제 단행본 시절에는 출판사와의 그런 부당한 계약 때문에 그때 당시에 만화가도 많이 피해를 봤었고 그리고 갑작스럽게 들어선 도서대여점 때문에 완전히 폭망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웹툰이라는 시장이 새로 개발이 돼서 거기에 수많은 작가들이 모이고 뭐 이제 웹소설 작가들도 같이 합류하게 돼서 그런 시장이 또 형성됐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른 작가 착취 구조가 또 형성이 돼서 전반적인 창작 산업 자체를 좋은 뿌리를 내리기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로 계속 누군가 대자본에 의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그 풀뿌리 작가들 자체를 밟아 죽이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소식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레진 코믹스에서 계속 이렇게 보고 하면서 거기에 되게 환상을 약간 품고 있었거든요. 주변에 레진 코믹스에서 연재한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막 물어보고 막 알고 싶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보니까 슬퍼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플랫폼 문제를 알고 이거 좀 바꿔봐야겠다 이래가지고 작게 사업을 시작하셨던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런 작가들이랑 독자를 1대1로 이어주고 유통사가 편취를 하는 걸 막아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이미 예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사실은 레진이 이렇게 컸던 것도 결국엔 작가들의 좋은 작품이랑 또 독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나 정정당당히 여기다가 돈을 써가지고 감상할 거야 라는 마인드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들이 잘했다고 완전히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튼 레진 코믹스의 이런 작태를 보면 그런 창작자들의 절실함을 이용해서 편취하고 네. 되게 창작자들 가지고 지들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대했고 네. 대체 가능한 부속품 정도로 보는 예. 뭐 시건방진 패착을 저질렀다 예.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이런 작가들에 대한 대우가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는 검열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한 점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요. 이 작가님이 가져오신 시사. 국내 최고의 웹툰 사이트죠. 레진 코믹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조리에 관한 작가들의 폭로를 통해서 작가들의 권익을 보장한다고 출발했던 레진 코믹스가 안에서 내부 부조리나 그런 부분으로 새로운 적폐를 쌓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만한 그런 시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 두 번째 시사는 송병호 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시사를 가져오셨는지 궁금하네요.
과학시사를 가져왔는데요. 오. 4차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게 3차원이죠. 예, 그거를 이제 오늘 얘기할 건데, 너는 왜 이렇게 4차원이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류여행은 왜 4차원일까? 네. 홍준표는 4차원인가? 뭐 이런 거. 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4차원이라는 거가, 우리가 그냥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항상 4차원 하면 그냥 시간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네. 이 4차원이 실제로 우리가 사는 세계에도 4차원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미국과 유럽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했나 보네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혀 다른 연구 집단이 그냥 전혀 다른 실험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제 서로 맞물려지는 내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결론점이 좀 다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너무 복잡해가지고 사실 저도 다 이해는 하진 못했는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림자가 지잖아요. 네. 그림자가 지는 건 어떤 물체가 빛을 받았을 때 그 반대편에 이제 그림자가 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막 스튜디오 같은 데서는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서 모든 방향에다가 그 광원을 설치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촬영 한번 끝나고 나면 온몸이 땀범벅 먹죠. 그렇죠. 나 같은 사람은. 그렇게 되죠. 그런 것처럼 어떤 3차원 물체에 빛을 쬐면은 걔가 그림자가 생긴다. 그러면 그걸 차원을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눈에 안 보이는 4차원 물질이 있다면은 걔는 3차원 모양의 그림자를 가질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4차원의 그림자가 3차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3차원의 그림자가 2차원이듯이 4차원 물체 그림자는 3차원입니다. 네. 그럼 귀신은 4차원에 있어서 3차원에서는 그렇게 보이는 건가? 잠깐. 그 영화 인터스텔라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딸이 심령 현상을 겪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먼 미래의 아빠가 딸에게 뭔가 그 미래에 대한 암시를 주기 위해서 했었던 일이 마치 폴더가이스트 현상처럼 보였다라는 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것도 지금 방금 송병호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랑 좀 다 있는 거 아닌가요? 거기까지 간 건 좀 너무 간 것 같아요. 너무 오버인가? 네. 너무 영화적 상상력.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정도로 넘어갈게요. 너무 감동적으로 봐서. 저도요. 딸 낳고 얼마 안 돼가지고 봐가지고 또 아빠 마음으로 애틋해. 뭐 하여튼 이 두 연구 그룹이 연구를 한 거로 보면은 이제 미국 팀에서는 두 가지 물질 사이에서 두 물질 사이는 이제 평면이잖아요. 네. 근데 그 평면에다가 직각으로 자기장을 쏘면서 물질 사이를 통과하는 전자를 관찰을 한 거고요.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자 하나를 극저온 상태로 만들어서 레이저를 쏴가지고 걔를 조금씩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방법 자체는 다른데 그 두 개가 비슷한 게 극저온 상태에서 이제 실험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가 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 법칙이 무너지고 이제서야 연구가 되고 있는 양자 물리학의 세계가 열려요. 양자 법칙들이 이제 규명이 어느 정도 이제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예전에 우리 송병호님이 한번 양자 물리학 소개해 준 적이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데 그때를 기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되고 이 두 실험 다 그런 상황을 일단 만들어서 양자 물리학 세상에서 이 물체들이 그런 3차원의 그림자를 가지는지를 이제 관찰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 발전이 결국에 이런 4차원 규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큰 영향을 줬다라는 거네요, 결국에는. 예, 그렇죠. 아인슈타인이 이제 나오는데 아인슈타인 자체도 사실은 상대성 이론을 만든 사람이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지만은 아인슈타인도 4차원은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시간 왜곡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양자 이론까지도 어느 정도는 토대를 마련을 하셨는데 그런 아인슈타인도 항상 4차원은 그냥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가 이제 근현대 물리학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드디어 뛰어넘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로 아예 느껴지지도 측정되지도 않는 물질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방송 모두에서 1987년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소년중앙이라는 만화책이 있었는데 거기 연재됐었던 맥렬 타키온인가 뭐 그런 만화가 있었어. 내 기억으로. 타키온. 근데 그때 당시 이제 타키온이라는 걸 해놓고 밑에 각주로 달아놓은 게 타키온, 빛보다 빠르다는 물질 아직 규명되지 않았음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타키온 그런 물질은 이제 규명이 됐잖아요.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진짜 그 시간이 지남으로 해서 과학의 발전 속도가 그렇게 느리진 않다고 생각을 해. 1987년도만 해도 타키온이라는 물질이 규명이 안 됐지만 30년 지난 상태에서는 그런 물질이 규명되고 그보다 더 나은 과학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계속
규명이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신기하다. 네. 제가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지만은 지금 우주에서 굉장히 많은 70% 이상 되는 부분이 질량의 원인을 알 수가 없는 질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물체는 존재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빛을 내지도 않고 어디 존재하는지 알아낼 수도 없고 중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냥 없는 것 같이 생각되는 그런 물질들이잖아요. 네, 그냥 허공이라고 생각되는데 질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쩌면 이런 4차원 공간, 4차 공간에 어떤 존재하는 물질들에 의한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4차원이 그림자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시간이랑 관련은 없을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4차 공간이라고 설명을 드리는 건 4차원을 시공간으로 보는 개념이랑 다르게 실제로 우리가 공간은 무조건 3차원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공간 안에 4차원에 보이지 않는 공간이 더 있다는, 차원이 더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도 전혀 모르는 그런 거죠. 만질 수 있거나 갈 수 있거나 이런 건 모르는. 네, 웬만해서는 측정할 수조차 없는 공간이죠. 그럼 이미 우주 안에 4차원인 공간이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인터스텔라 봐봐. 다 나와. 다 봤어요. 재밌어요. 재미로 끝났잖아. 자세히 보면 이런 요소에 그런 재밌는 그 과학적인 요소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시간에 관련된 건 5차원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그냥 없는 개념이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그냥 4차원이라고 그러면 대충 이제 알아들었는데 이제부터는 그걸 구분해서 시공간이나 시간이라고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만 통하는 수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개념이 나뉘게 되겠군요. 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썼던 4차원이라는 용어도 적절하진 않을 수가 있겠네요. 의미가 조금 바뀔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뭐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다른 표현 방식이 또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용어가 새로 개발되고 하겠죠. 네. 그러니까 4차 공간이라고 하면은 그런 걸 의미하고 4차 시공간이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시공간 인식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는 이제 워낙 이제 물리학 자체도 고전 물리학하고 현대 물리학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규정 자체가 계속해서 규정이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네, 그건 이미 있었던 일이고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죠.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은 그 시간이라는 건 되게 원래 없는 그냥 약속 같은 걸로 인식해도 되는 거네요. 더 이상 차원으로 이해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시간이란 것 자체에 우리가 부여했었던 절대성 자체가 그러니까요. 무의미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터스텔라처럼. 영화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감동적으로 봤어요. 마지막에. 그런 것보다는 제 생각에 시간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3차원이라고만 생각했던 공간 자체에 대한 가치가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몰랐던 그 4차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새로 부각된다. 연계성도 있지만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도 있겠네요. 아예. 아예 새로운 개념으로. 그렇기 때문에 3차원에서만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분자들 같은 경우도 구조를 3차원으로만 생각하지 4차원 분자 구조에 대해서 가능성만 있다고는 누가 미리 계산을 해놨는데 한 번도 그걸 진짜로 만들어낸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4차원 구조를 갖는 분자 구조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엄청난 그 신물질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뭐 우주선을 만든다든가 그럴 때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공간 이동이라든지. 네. 가능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 영화 뭐 에일리언이나 아니면은 스타워즈 이런 거 보면은 스타워즈 같은 경우는 워프 그런 거 샥 해가지고 공간을 완전 이동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짧으시고. 왜 웃어? 난 도라에몽 떠올렸거든요. 저는 평행우주 리겐모티 생각했는데. 그래? 하여튼 뭐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연구들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그런 은하계에 간다든지 다른 항성계에 간다든지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세대에는 안 되지 않을까요? 물론 이제 기술자들이 갈려 나가겠지만 그렇지. 우리 세대는 안 될 것 같아요. 네. 나는 한 120살까지는 살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 2070? 하여튼 2080년대 뭐 이럴 때쯤이면 그래요.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10년 동안 그렇게 해서 과학계가 많이 이제 피해를 많이 입었죠. 그러면서 뒤처진 것들이 있고 제대로 투자받지 못한 많은 분야들이 있는데 그러는 와중에 뭐 유럽, 미국 이런 데서는 이미 막 치고 나가고 있고 그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한 규명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우리도 이제 쫓아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과거에 이제 송병호 님이 방송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잖아요. 뭐 과학 쪽 관련해가지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치적으로 많이 내세우지만 실제로 보면 이제 속빈 강정 수준의 그런 성과들, 그런 거에 또 말도 안 되는 투자금이라든지 그런 부분, 줄줄 새는 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셨는데, 새로운 정부에 또 이런 부분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망가진 거는 역사나 경제뿐만이 아니다. 이런 과학기술 분야도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적폐도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 같네요. 사실상 인공지능에 의해서 우리 직업은 다 없어지는 게 당연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 남은 과제라는 건 이런 우주에 안 보이는 부분을 규명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요. 송병호 님이 준비하신 과학 시사였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된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예, 금주의 시사 세 번째는 양세병 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가져오셨죠? 네, 저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되찾아준 미국인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왠지 훈훈할 것 같은데. 네, 훈훈합니다, 벌써부터. 네. 다들 비정상회담이라는 JTBC에서 했던 방송 프로그램 아시나요? 과거에 좀 봤던 것 같아요. 전 제대로 챙겨본 적은 없는데, 네. 거기 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독특한 이력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화제가 됐었던 기억은 나요? 비정상회담이 다양한 국가의 외국인들이 나와서 어떤 시사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네. 거기에 미국에서 대표로 이렇게 방송을 조금 했었던 마크 테토라는 분이 계세요. 네. 근데 그분이 이번에 YFM 회원들과 함께 일본에서 고려시대의 휴대용 불감을 환수해서 박물관에 기증했다는 그런 훈훈한 기사가 떴어요.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이 지난 9일날 일본에서 돌아온 그 고려의 휴대용 불전을 기증 유물로 언론 공개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국립중앙박물관 회 소속의 YFM으로부터 기증을 받은 불감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 YFM이 뭐냐면 2008년부터 활동을 한 Young Friends for the Museum이라는 한국말로 하면은 젊은 친구들이라는 그런 모임인데, 이게 50세 이하의 젊은 경영인들로 구성이 된 어떤 문화 후원 모임이에요. 여기서 마크 테토라는 이 미국인이 이 모임의 유일한 외국인인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예전부터 그 방송에서 한국에 대한 그런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나 한국에 대한 사랑을 많이 보여줬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크 테토 씨 이런 분들이 모여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YFM이라는 단체에서 결국에 이런 문화재 찾아오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네요. 그런 식의 그냥 관심은 있었는데, 네. 이게 올해 첫 문화재 기증이기도 하고 또 외국에 있는 문화재를 찾아서 한국에 가지고 들어온 게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긴 한데, 제가 얘기한 휴대용 불감이라는 게 일제강점기에 대구의 병원장 이치다 치토라는 사람이 소장을 하던 것인데, 이게 네. 광복 후에 일본으로 반출이 됐대요. 들고 갔네. 이제 30년 전에 현 소장가인 고 미술상이 구입을 해서 가지고 있었던 건데, 네. 이거를 이제 YFM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거를 구입을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구입을 해서 한국으로 가져온 건데, 이 불감이라는 게 매우 작은 규모의 불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신을 모시는 건데 그게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은 탑 안에 이렇게 놓을 수도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불상을 보관하는 감실이다 보니까 기증된 게 2개예요. 관음보살상 하나랑 네. 그리고 이제 불감인 건데, 이게 국내외를 통틀어서 약 15점 정도의 불감만이 알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거죠, 그 자체로도. 근데 이게 불교 미술과 금속공예의 그런 고려시대의 변화 양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이번 불감이 특히 지붕이 없는 상자형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희귀하고 국내에서는 2번째 사례래요. 그러니까 단 2개밖에 없는 그 굉장히 가치가 높은 문화재로 평가가 되고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건데, 그 10일 날 페이스북에 마크 테토가 올렸어요.
글을 고려 불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하다 이러면서 올렸는데 YFM이라는 그 단체 자체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 미국인한테 초점을 맞추는 이유가 박물관 회에서도 얘기할 때 마크 테토와 YFM 회원들의 뜻을 모아서 기증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마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냥 한번 눈에 보이는 뭔가 행사를 한번 한 게 아니고 예전에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불법 반출된 문화유산을 반납할 때 이거를 보상을 해줘야 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었거든요, 방송에서. 예, 2016년도에 있었던 비정상회담에서 이런 관련한 얘기가 나왔었다라는 얘기네요? 네네. 근데 그때 이제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했었는데 미국의 골동품 수집가가 23개의 수막새를 소유하고 있었대요. 네. 수막새라는 게 기와 지붕 끝부분 마감 부분에 사용된 다양한 문양의 둥그란 그 기와를 얘기하는데 그걸 보고 이게 한국의 문화재인데 미국에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본인의 자비를 다 들여서 그 세트 23개를 다 사고 그게 돌덩이잖아요, 기와면. 근데 그거를 다 가방에 넣고 한국으로 가져와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을 했다고 하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도 있고 보상을 받지 않았냐라고 다른 패널들이 물어보니까 한국의 거니까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 이런 활동에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전에도 그 15년도 16년도 에도 영아름직이라는 이름으로 또 문화재에 관련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훈훈한 얘기라서 소개를 해봤는데 이게 앞으로 고려 말의 불교 미술과 금속 공예 기술을 연구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거고 그리고 이걸 궁금하신 분들이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생길 건데 고려 건국 1100주년이 이번 연도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좀 멀긴 했는데 이번 연도 말에 12월 4일부터 그 내년까지 열리는 대고려전이라는 특별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선보여질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물건이었고 또 연도로 봤을 때도 되게 기념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거여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실제로 외국인이 그 다른 나라의 문화재에 대한 그런 애정이라든지 그리고 그거를 다시 돌려놔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네. 미국인이시잖아요. 네. 미국이 이제 과거에 이제 뭐 식민양요라든지 그럴 때 약탈해간 그런 문화재도 꽤 많고 그리고 뭐 한국전쟁 이후에 미 군정 시대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많은 얘기가 도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마크 씨는 부끄럽지 않은 미국의 후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 입장에서는.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볼 수 있죠. 그 전에도 그 직구 경험을 물어볼 때 해외 직구 뭐 해보셨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미국에서 한국의 문화재를 직구로 받아서 그걸 한국에 올 때 가져왔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직구 맞네. 활동에 관심이 많으신 분인데 심지어 한국인들보다도 관심이 많으신 분인 것 같아서 오히려 이런 외국인이지만 본받아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한 역사적 사실이 많이 알려지진 않았잖아요.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문화재가 몇 점인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찾아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면 마크 씨의 이런 선행이 그래서 더 빛나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진을 보니까 예쁘기까지 하네요. 어떻게 이런 것만 이렇게 귀중한 것만 쏙쏙 골라서 가져가는지 참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문화재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고려시대에 얼마나 불심이 그렇게 깊었으면은 휴대용으로 불상을 들고 다니는 거잖아. 그 안에 뭔가를 봉안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열어보면서 막 얼마나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그 불심이 깊었는지를 또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문화재인 것 같고 뭐 불교를 국교로 내세웠었던 고려 건국 1100주년으로 봤을 때는 참 의미 있는 그 문화재의 반환이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전 사진 보고서 현대판으로 생각하면 피규어 박스 같은 맞아. 피규어 박스 소중한 어딘가 익숙하다 했더니 레어템. 네, 그래요. 양세병님이 들고 오신 시사를 들어보면 참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좀 부끄럽지 않나. 오히려 맞아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런 외국인이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사람들이 널리 알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런 해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도 분명히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현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할 거다라는 기대는 충분히 하게 되는데 일단은 국민들이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드네요. 네. 그래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 참 재밌네요. 마크 씨. 네, 뽀뽀해주고 싶습니다. 뭐야? 노 땡큐 할 듯.
한 대 맞을 것 같은데. 예, 그래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끝으로 새날 소유방송 107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